자, 이번 강의는 컴퓨터 언어입니다. 컴퓨터 언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프로그래밍 언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언어 설명하기 전에 하나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컴퓨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뭐 수강생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컴퓨터를 잘 하려면 컴퓨터 언어, 다시 말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컴퓨터를 잘 하게 되는 지름길이다. 그러면 컴퓨터 언어, C 언어, 뭐 자바, 파이썬 이런 언어를 말하는 것이죠. 그걸 공부하는 것이 컴퓨터를 잘하는 지름길이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든다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국에서 태어나든지 영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영어는 잘할 것입니다. 중국어를 잘하려면 중국, 일본어를 잘하려면 일본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잘하게 되는 것이죠. 왜 컴퓨터를 잘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언어를 공부해야 할까요?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컴퓨터 언어,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작동되어서 컴퓨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해서 컴퓨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언어를 적어도 하나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전산 시험에서 컴퓨터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컴퓨터 일반 시험에서 컴퓨터 언어가 뭐 한 문제 놓을 수도 있고 많게는 세 문제, 네 문제까지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문제, 세 문제, 네 문제의 문제가 아니고 컴퓨터 일반에서 그 언어 말고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 등등 있겠죠. 또는 자료구조 등에서 컴퓨터 언어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죠. 컴퓨터 일반뿐만 아니라 정보보호론 시험에 놓는 부분도 컴퓨터 언어하고 연관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해서 컴퓨터 언어는 전산 시험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문제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여러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잘 정리해야 되고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언어가 뭔지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금부터 왕초보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혀 모른다, 처음 본다,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세 가지 언어, 비주얼 베이직, C 언어, 그리고 파이썬으로 국어, 수학 점수의 합과 평균을 구하는 원식 코드를 기술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코드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원식 코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비주얼 베이직의 원식 코드를 살펴보면은 먼저 여기 국어하고 수학 있는데 이런 걸 변수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런 걸 변수를 선언할 때 여기 dim으로 선언한다는 것이고 뒤에 붙어 있는 인티저는 정수형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어라는 변수하고 수학이라는 변수는 인티저, 정수형 변수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변수 이런 말을 왕초보도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수라는 것은 어떤 변할 수 있는 값, 그러니까 국어 점수가 100점이 될 수도 있고 90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값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겠죠. 그걸 변수, 동일한 형태의 값은 상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합을 볼까요? 역시 선언은 dim, 합은 인티저, 정수형 변수라는 것이고 dim 평균은 뭘까요? 평균은 소수점이 될 수 있죠. 50.5 이렇게 해서 더블로 선언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언어에서 변수를 선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C는 어떻게 선언되어 있나 볼까요? 자, 동일한 내용인데 C 언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t, km 영어로 되어 있죠. 앞에서는 국어 수학인데 우리가 변수는 한글로 할 수도 있고 영어로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영어로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비주얼 베이직은 왜 한글로 될까요? 한글로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켰겠죠. 그런데 C 언어는 어떻게 될까요? 한글로 지금 현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수는 무엇으로 해야 하느냐? 이렇게 영어로 해야 하는 것이고,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인티저로 선언하였죠. 변수를. 근데 인티저 대신에 C 언어에서는 이렇게 int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역시 int 합은 sum, 그 다음에 double은 avg, 평균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언어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그 문법 규칙이 다르겠죠. 이거는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한글, 영어, 일본어 어떻게 될까요? 그 문법 규칙은 다른 거죠. 조금씩.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언어도 약간 이렇게 문법 규칙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터물에 여기 세미콜론도 있죠. C 언어에서는. 자, 그 다음 파이썬을 볼까요? 이 파이썬은 변수를 쓰는 정의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언어 설명하기 전에 왕초보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어떤 언어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게 좋을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현재 시험에는 C나 자바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떠오르는 언어라고 하죠. 이 파이썬이 더 많이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왕초보분들은 반드시 이 파이썬을 컴퓨터에 설치해 놓고 전산 시험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컴퓨터를 잘 알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산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해서 제가 강력하게 파이썬을 설치해서 전산 공부 시작하자 주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파이썬은 공부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 제가 여기서 쉽다라고 하였는데 예를 들까요?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를 놓고 보겠습니다. 어느 게 공부하기가 쉽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영어가 상대적으로 공부하기 쉽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언어를 접근할 때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언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썬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사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 있는 거는 지금은 중요한 건 아니죠. 빨리 내가 접근하는 게 중요하므로 파이썬을 설치해서 전산 시험 점수 잘 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이썬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어, 수학 점수 학과 평균을 구하는데 우리가 말로 하는 것처럼 이 파이썬 코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파이썬 코드 봅니다. 국어는 100점, 수학은 91점, 합은 국어 더하기 수학, 평균은 합 나누기 2, 프린터 출력해라 합, 프린터 평균을 출력해라. 이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파이썬의 원시 코드인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접근하기가 쉬울까요?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냐? 이번 시간의 목적은 그거니까요.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이번에는 너무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많이 나오는 조건문, if문이죠. if, 참 거짓이죠. 자, 그러면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보면은 간단하게 국어 점수가 99점입니다. if, 국어 점수가 80보다 크냐? 99점은 80보다 크니까 참이 되는 거죠. true. 참이면은 프린터, 공부를 잘함. else,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되겠죠. 프린터,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님. 너무나 많이 나오는 내용, 참 거짓, 자연스럽게 접근될 수 있겠죠. 자, 이걸 C 언어로 썼을 때는 이렇게 int k, k는 99, 그리고 if k는 80보다 크냐? 여기서는 프린터로 되어 있는데 물론 C 언어도 프린트 F라는 게 있죠. 그런데 put 스트링도 있는 것이죠. 이런 걸 함수라고 하는데 이런 걸 자연스럽게 접근되어야 하겠죠. 공부를 잘함, else,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님. 바로 비주얼 베이직하고 C 코드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파이썬 볼까요? 선언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대로 그냥 국어는 99점,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자, 세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변수는 선언할 수도 있고 선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언어에서, 그런데 C 언어는 반드시 변수를 선언해야 하고 비주얼 베이직은 선언할 수도 있고 선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선언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if 파이썬 코드를 볼까, 요 뒤에 콜론이 붙어 있는 것이죠. 여기 뭐가 있을까요? else 다음에 뭐가 있죠? 콜론이 붙어 있는 것. 비주얼 베이직이나 C에는 이게 없다라는 것이죠. 파이썬은 특징이 반드시 이 들려서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들려서기를 4칸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들려서기 했을 때 그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콜론을 붙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면은 파이썬에서 프린트문은 P자가 소문자로 되어 있죠. 근데 비주얼 베이직 보면 프린트는 뭐로 되어 있죠?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언어는 컴퓨터 키워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문자를 쓰기도 하는데, 요즘 언어는 기본적으로 소문자를 쓰는 것이죠. 해서 파이썬에서는 이 출력문 프린트 썼을 때 소문자로 적어야 하는 것이지 대문자로 적으면 오류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C 언어는 요 끝에 세미콜론이 있죠. 근데 파이썬이나 비주얼 베이직에는 세미콜론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접근될 거고, 또 각 언어 특징은 나중에 C 언어 할 때, 파이썬 할 때 깊은 내용은 그때 이야기하고, 뭐 지금은 각 언어의 우리 눈으로 보는 기본적인 것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복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반복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먼저 비주얼 베이직의 반복문 구조는 여기 포문을 쓰는 거죠. 반복문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포문입니다. 뭐 for, while, 뭐 do while 이런 게 있죠. 대표적인 포문인데 5번 반복. 여기는 i는 1에서 5까지죠. 스텝, 일식 증가하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프린터. 원래는 꼭 시험에 합격하자, 이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5번 출력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주얼 베이직 내용을 C로 기술한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약간 사용하는 게 다르게 되어 있죠. 여기 C 언어에서는 갈반에 i는 1에서 세미콜론하고 i가 5보다 작거나 같으냐, i 뿔뿔 이렇게 씁니다. 만약 이걸 10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5 대신에 10번 반복되겠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의 어떤 포문 구조하고 C 언어의 포문 구조,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걸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적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C 언어 할 때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이썬도 포문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파이썬은 포문 쓰면서 여기 range를 쓰는 것입니다. 그 range에서 1하고 6이면 6번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 5번 반복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6을 써야 된다는 게 파이썬 언어의 특징이죠. 그리고 포문 쓰는 것도 여기 변수,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이런 거 i로 되어 있는데 여기 in 이렇게 반복을 하지만 포문인데 그 문법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비주얼 베이직, C 언어, 파이썬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접근하시고, 또 하나 이야기하면은 파이썬에서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콜론이 있죠. 그런데 비주얼 베이직 있는 데는 없었습니다. 이런 걸 파이썬 하면서 범위 영역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역시 이 파이썬에 대한 것도 제가 뒤에서 파이썬 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 언어를 보고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도록 합니다. 처음 하는 분들. 앞으로는 그 C보다 파이썬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더 많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저는 파이썬을 우선적으로 좀 눈여겨보도록 하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번역 기법입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왜 번역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거는
당연하게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원시 코드가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없겠죠. 해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원시 코드는 컴퓨터가 알아보기 위해서 또 실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바꿔야 하겠죠. 그걸 우리가 번역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래쪽에 C 언어 번역 과정을 살펴봅니다. 자, 여기 C 원시 코드가 있는데 이런 원시 코드를 뭐 원시 프로그램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원시 코드 보면 여기 define으로 ABC는 1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매크로 정의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시험에 놓고 이런 내용 깊은 것은 뒤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원시 코드에서 여기 y는 100 더하기 무엇으로 되어 있죠? ABC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ABC는 무슨 값일까요? 이 1000이라는 값이 되겠죠. 이렇게 구성된 원시 코드를 이 ABC 장소에 무엇으로 1000으로 바꾸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원시 프로그램인데 뭔가를 똑같은 내용으로 바꾸었죠. 이게. 이걸 우리가 번역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전처리한다라고 하고 이걸 프리프로세스 전처리기 다시 말하면 전처리기가 전처리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이걸 번역했다라는 것이고 이때 번역전을 원시 프로그램 원시 코드라면 번역 후는 확장된 원시 프로그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확장된 원시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컴퓨터라는 기계가 알아볼 수 없는 것이고 기계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또 다른 번역이 필요한 거죠.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컴파일한다. 그래서 이런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가 알아볼 수 있는 무언가로 바꿨을 때 그걸 목적 코드, 뭐 기계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목적 코드로 바꾸는 그 도구가 있겠죠. 그걸 컴파일한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뭔가가 있을 때 다른 형태로 바꾸는 걸 번역, 그렇게 하는 걸 번역 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번역 기법은 뭐냐?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 위에 봅니다. 원시 언어, 뭐 원시 코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목적 언어,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번역기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하나 체크할 것은 이 원시 언어하고 목적 언어는 둘 다 무엇이 될 수 있느냐? 고급 언어 또는 저급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고급 언어라고 하고 기계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저급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번역 기법에서 원시 언어 또는 목적 언어는 둘 다 될 수 있다.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하나 핵심 이야기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었을 때는 번역 전후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동등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번역 기법 이해되었고 그러면 번역기 종류가 많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은 번역기 종류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그림 여기 번역기, 전처리기, 컴파일러, 어셈블러, 그 다음에 링커, 그리고 로더. 지금 이야기한 이게 뭐냐? 번역기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험에도 이거는 좀 나오니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처리기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 고급 언어 형태를 또 다른 고급 언어로 바꾸는 중간 도구가 있겠죠. 그걸 프리프로세서 해석하면 전처리기라고 하는 거고 이 고급 언어를 목적 모듈, 다르게는 목적 코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로 바꾸는 것을 컴파일러라고 하고 앞에서 보았습니다. 여기 어셈블러가 있는데 이 어셈블러는 뭐냐? 특별하게 어셈블리어가 있죠. 우리가 어느 종류는 기계어, 어셈블리어 뭐 등등 있는데 뭐 어셈블리어가 이거는 뭐 16진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거는 몰라도 되고 그냥 어셈블리어가 있는데 어셈블리어를 목적 모듈로 바꾸는 걸 특별하게 어셈블러라고 한다는 것이고 목적 모듈을 다시 로드 모듈로 바꾸는 걸 링커라고 하는데 우리가 컴퓨터에서 최종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로드 모듈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로드 모듈로 바뀌었다고 실행 또 되는 건 아니겠죠. 컴퓨터 주기억 장치에 적재가 되어야 하죠. 바로 컴퓨터 주기억 장치에 적재시키는 걸 뭐라고 하느냐? 로드라고 합니다.
바로 로드에 의해서 로드 모듈이 컴퓨터 주기억 장치 램에 적게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고, 어떤 데이터가 입력되면 그 기계가 실행돼서 결과가 화면에 출력될 수 있고 등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래쪽에 지금 설명한 전처리기, 컴파일러, 어셈블러, 링커, 로드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봅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프리터 기법입니다. 인터프리터 기법은 번역 기법하고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 차이는 여기 파이썬 코드 적어 두었습니다. 자, 이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처음부터 이 줄 단위로 번역하면서 바로바로 실행하는 원리, 그걸 우리가 인터프리터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인터프리터 기법하고 번역 기법의 차이는, 인터프리터 기법은 번역 기법처럼 중간에 목적 모듈 등등이 만들어지지 않고 원시 코드를 기준으로 자료가 입력되면 바로 실행되는 그런 원리를 인터프리터 기법이라 합니다. 인터프리터 기법에서 용어 하나 이야기하면 이 고급 언어를 이렇게 실행하는 원리를 시뮬레이션 한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인터프리터는 몇 가지 적어 두었습니다. 바로 비주얼 베이직, 파이썬, 이 자바스크립트, PHP 이런 거는 홈페이지 개발할 때 사용하는 언어죠. 이런 언어들이 대부분 인터프리터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하이브리드 구현 기법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구현 기법은 번역 기법하고 무엇을, 인터프리터 기법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언어가 아래쪽에 있는 자바 언어. 요즘 언어는 이렇게 그 하이브리드 구현 기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번역 기법은 한번 번역하면 번역된 걸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인터프리터 기법은 실행할 때마다 줄 단위로 계속 번역해서 실행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인터프리터 기법보다 번역 기법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컴퓨터 처리 속도가 빨라졌죠. 그래서 요즘은 인터프리터 기법도 많이 쓰고, 더군다나 두 기법의 장단점이 있겠죠. 그걸 합친 이런 하이브리드 구현 기법도 많이 쓰는데, 그 대표적인 언어가 자바 언어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 원시 코드를 한번 번역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가 번역 기법이 될 수 있고, 번역된 걸 여기서는 중간 코드라고 하고, 이 중간 코드 형태를 인터프리터 기법으로 실행하는 것이죠. 이걸 하이브리드 구현 기법, 이해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자바에서 만들어지는 이 중간 코드 형태를 너무나 유명한 이 바이트 코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번역 기법하고 인터프리터 기법의 차이는 뭐냐라는 것인데, 역시 요즘 시험에서도 거론되고 있으므로 정리합니다. 먼저 이 번역 기법은 이야기했듯이 상대적으로 처리 속도가 빠를 수 있다라는 건데, 번역 기법은 먼저 한번 번역하고 번역된 걸 계속 반복 실행할 수 있겠죠. 그게 주 특징이고, 인터프리터 기법은 실행 시마다 줄 단위로 그 기계가 실행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번역 기법은 정적 타입으로 한다 이거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 C 언어에서 INT-AB 변수를 선언 정의하였죠. 그래서 이 번역 기법은 번역할 때 그 자료형의 타입을 다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터프리터 기법은 파이썬처럼 변수를 선언하지도 않죠. 그걸 우리가 동적 타입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특징은 번역 기법은 이야기했듯이 반복 처리할 때 가장 효율적이다. 한번 번역해놓고 계속 실행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 번역 기법의 단점이 될 수 있는데, 큰 공간이 필요하다. 왜 큰 공간이 필요하느냐? 이 원시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하면 그 기계어가 저장될 큰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시 코드를 그 실행 코드로 바꾸면 원시 코드 크기에 비해서 그 실행 코드는 엄청나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기법의 단점으로 그 번역된 코드가 실행될 무엇이 큰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번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컴파일러, 나중에 이런 또 이야기합니다.
번역하기 위해서 컴파일러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걸 심볼 테이블 이건 참고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반복 운영 시스템에는 무엇이 번역 기법이 합리적이고 그에 비해서 인터프리터 기법을 이야기하면은 두 번째 이 디버깅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오류를 찾아내서 고치는 것, 그거는 번역 기법에 비해서 뭐가 인터프리터 기법이 좋다. 줄 단위로 번역하면서 오류 메시지를 적시 볼 수 있는 게 인터프리터 기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3, 4번은 읽어보시고 마지막 이 인터프리터 기법은 개발 시스템이나 교육 시스템에 적합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실행할 때마다 결과를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 개발하면서 이게 잘못돼서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교육할 때도 바로바로 적시 알려줄 수 있으니까 인터프리터 기법이 적합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